예전에 우리 떡볶이 광고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거 계실 겁니다. 뭐요? 비법은 며느리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기억나시죠? 바로 이 며느리로도 모른다는 이 대박 맛집의 비밀 레시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봉주루, 미식의 천국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온 저는 2년 전 한국으로 돌아와 프랑스 요리 전문 레스토랑을 차렸습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대박! 그것도 초대박이었습니다. 손님은 끝도 없이 밀려들지, 일손은 부족하지. 저는 주방에서 저를 도와줄 직원을 뽑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방 면접 보러 온 박수림이에요. 여기 이력서예요, 제 거 여기. 아유, 잠시만 한번 볼게요. 네. 오, 이력서 보니까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시네요. 여기 진짜 유명한 데잖아요. 맞죠? 잘하신다. 거기서도 제가 일하는 일 정말 하나는 떡 부러지게 잘했어요. 나올 때 얼마나 절 붙잡던 정말 떼내는데 힘들었어요. 아주머니라면 네. 제가 진짜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혹시 내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잠깐 기분이 안 좋아지네요. 왜요? 아주머니 정없다 정말. 언니라고 해요. 언니. 나이 차도 별로 안 나는데 언니라고 해요. 언니, 그쵸. 네네네. 수림 언니. 아우 좋다. 네. 그렇게 2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족처럼 지낸 수림 언니는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받아 내려가야 한다며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요. 문제는 그 뒤부터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부터 자꾸만 손님이 줄어드는 게 이상해 원인을 알아보던 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어머,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전엔 매일 오시더니 요즘 좀 바쁘죠, 그렇죠? 아니 근데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하긴 뭐 저 요 밑에다 분점 내시고 이랬으니까 그리로 갔나? 분점이요? 저희 그런 거 낸 적 없는데 여기 하나인데? 아니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이 밑에 새로 생긴 프랑스 레스토랑은 뭐지? 여기하고 상호도 비슷하고 음식 맛은 똑같던데.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저 못 믿겠으면 직접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요? 딸랑딸랑. 봉주 어서 오세요. 어머 깜짝이야. 어머 여기 어떻게 왔어 동생? 아니 아니 아줌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거 제 음식 레시피잖아요. 아니 저희 가게랑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똑같은 음식 레시피로 가게를 내면 이거 어떻게 해요? 내 레시피 훔쳤죠? 호칭 좀 바꾸라니까 아줌마라고 자꾸 그러고 있었지만 어이가 없네 진짜. 그리고 훔치기 뭘 훔쳐? 기막혀 진짜. 음식이 다 비슷비슷하잖아. 아니 거짓말 하지 마요. 이거 훔쳤잖아요. 아니 이봐 여기 음식 모양이랑 맛도 똑같고 가게 상표도 비슷하잖아요. 저 이렇게 못 넘어가요. 나 법적인 조치 취할 거예요. 법정 어머나 마음대로 해봐. 어디 뭐 레시피 이름이나 써놨냐? 진짜 이게 뭐 예인이네 니꺼 뭐 이런 거 정보 있어? 그 증거 있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이민우가 가 그럼 코 막히면. 제 레시피를 훔쳐가 놓고 뻔뻔하게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직원. 이대로 몇 년간 제 피땀 눈물이 들어간 음식 비법을 빼앗겨야 하는 걸까요?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 야 이게 정말 이런 거 있어, 있는 진짜. 덕에 발등찍인 건 좀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애매하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 이거 근데 상도덕이 어긋난 일 아니죠? 그렇지. 이거 어떤 사연이에요? 자, 이 자세한 사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영업하는 A 씨의 사연인데요. 이 A 씨는 일명 미식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학을 배워서 유명 셰프로부터 레시피를 직접 전수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막 먹어보니까 한국인 입맛에는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맛을 한국인에게 맞게 변형을 했고요. 그렇게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유학 딱 마치고 이제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돌아온 다음 프랑스 전문 음식점을 내게 되는데 이게 현지에서 맛볼 수 있는 메뉴를 국내 입맛에 딱 맞춰서 변형시켰으니 그쵸. 그야말로 대박이 난 대박 겁니다. 나죠. SNS 보면 막 줄 쫙 서 있는 그런 맛집 많잖아요. 그렇죠. 바로 막 그런 그렇게 집이죠. 손님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았고 실제 그렇게 장사가 잘 돼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느 날부터 손님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상하다. 무슨 일일까 싶어서 원인을 알아보던 차에 이 A 씨 가게의 단골 손님이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그게 바로 옆 동네 A씨의 바로 옆 동네 이 A씨가 개발한 음식과 똑같은 맛을 내는 음식을 어느 곳에서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알고 보니 A씨가 레스토랑을 오픈할 때부터 초창기 멤버로 함께 일했던 바로 아까 그 아줌마, 네, 그 언니라고 부르라고 했던 직원 B씨가 이 레시피를 빼돌려서 바로 옆 동네에 아주 똑같은 프랑스 음식 전문 레스토랑을 차렸던 겁니다. 네, 이 A 씨의 레시피는 되게 독특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그 B 직원, 이 아주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나는 모르고 이호선 씨 나. 네,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사실 이 시기에 이 가게가 점점 바빠지게 되면서 이 A 씨가 혼자 힘으로 이 주방 일을 다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레시피 일부를 요 B 씨에게 알려준 건데 레시피 중에서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은 빼고 그냥 그 밖에 봤어 뭐 내도 괜찮겠다 싶은 부분만 이제 B 씨에게 알려준 거예요. 어허. 근데 이 B 씨가 결국은 이 비슷한 업종에 바로 거의 비슷한 음식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A 씨가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자기가 바쁜 틈을 이용해가지고 이 조리법 과정 일부를 이 B 씨가 훔쳐보고서 이 레시피를 베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혼자 하자니까 벅차고 다른 사람 이렇게 들여올라니까 레시피 유출이 걱정되고 하는데 실제로 근데 이런 일들이 자영업하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서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레시피를 도용해서 실제 수송까지 이어지는 경우 정말 많은데요.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레시피 관련 분쟁이 그 탕후루 아시죠? 네. SNS에서 후루 그것과 관련해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탕후루 레시피. 아니 탕탕 흐르흐르 탕탕 흐르르르 이 탕후루는 설탕물에 담궈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굳히는 거잖아요. 그 특별한 뭐 레시피가 있을까요? 도용당한 측에서는 우리만의 진짜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네. 사실 도용했다고 여겨지는 B가게 사장이 원래 자기들 레시피대로 탕후루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A사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배운 모든 노하우를 바탕으로 레시피 영업 비밀을 싹 빼가서 자신만의 탕후루 가게를 차렸다라는 것이 A사의 주장이었는데요. 탕후루의 생명은요, 여러분. 일단 설탕코팅 얇게 입혀야 됩니다. 그리고 녹지 않도록 그걸 오래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먹을 때 이에 덜 달라붙게 하는 그쵸.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조하는 그 방식이 결국에는 A사가 초창기에 탕후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개발했던 방식이랑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A사가 말하는 레시피 도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탕후루를 만드는 딱 그 조리법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과정 전반을 폭넓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좀 저도 탕후루를 한 번 먹어봤는데 야. 이게 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도용까지 갈 만할 정도의 이런 난이도가 있는 음식은 아니지 아니다라는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집에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결과적으로 나기는 했어요. A사가 B가게를 조리법, 그러니까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고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관련 내용을 적시한 계약서를 따로 영업비밀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유출하면 안 된다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탕후루 제조법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 조금만 쳐봐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영업비밀이라고 특별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 말고 저희가 알만한 또 다른 레시피 도용 사례가 있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덥죽집 사건이 있었죠. 덥죽집. 한 프랜차이즈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포항에 그 덥죽이라고 그 특별한 맞아요. 요리가 있었잖아요. 네. 네네.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 레시피와 메뉴를 도용해서 가맹 사업을 벌이다가 여론의 문매를 받고 결국에는 운영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사건들 있었죠.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 이제 실제로 법정까지 갔던 사건은요. 무려 3년간 이 다툼을 벌였던 사건이었는데 바로 또 다른 사건, 로제 떡볶이 사건이 있습니다. 로제 떡볶이.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요. 한 소비자가 내가 이거 시켜 먹어봤더니 B사의 로제 떡볶이랑 맛이 너무 똑같다 똑같다. 이렇게 배달앱에 리뷰를 단 거예요. 그랬더니 업체 점주가 거기에 답변을 달아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있는 A사가 사실은 옛날에 B사의 가맹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원조 공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A사가 B사를 상대로
우리 비밀 유출해서 새롭게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이 싸움이 3년 동안 이어지게 됐어요. 아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궁금해. 결과적으로는요, 재판부는 로제 떡볶이 조리법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비사의 손을 결국에 들어준 건데 떡볶이 소스, 휘핑크림, 생크림을 섞는 것이 매운 떡볶이, 간장 떡볶이 중간에 로제 떡볶이 비법이잖아요, 사실상. 이 조리법이 이미 다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가게마다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대동소이하다. 아하. 그래서 영업비밀이라고 보는 비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입맛 다르고 맞아. 또 재료마다 조금씩 들어가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걸 또 손맛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죠? 네. 이게 계량하기가 어려워서 이거 판단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저 책이나 노래나 뭐 이런 거 표절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음식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조리법, 우리가 레시피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걸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작권법상 물의 정의가 뭐냐면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에 표현된 창작물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시피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순서라든가 뭐 기능적인 어떤 설명 이런 것이지 창작물로 보기는, 그러니까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이나 음악 같이 표현의 결과물은 보호를 받지만 그 아이디어 자체는 창작물로 구현되기 전까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를 하는 것은 저작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레시피를 따라 했다고 해서 이게 뭐 저작권 침해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이고. 사실입니다.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든 내 레시피를 나만의. 두손 놓고 나만의 레시피를 도둑 맞을 수는 없거든요. 이거 뭔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법률로 규율을 할 수가 있어요. 줄여서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에서 타인의 영업비밀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영업비밀이 뭐냐? 아까 레시피가 영업비밀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다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비밀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알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 가치랑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는데 돈이 진짜 많이 들었거나 그렇죠. 이걸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거나 이런 경제성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산 자체를 비밀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비밀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도용당했다면 영업비밀 침해 행위다라고 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변호사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땐 한 입으로 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는 뭐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 안 된다. 지금은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좀 근데 헷갈려요. 지금 이 뭐 영업비밀 침해 인정받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게 실제 법원에서 영업비밀이냐 아니냐로 굉장히 다툼이 많고요. 이제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인정을 받는 것이 10건 중에 한두 건 정도로 굉장히 비율이 낮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영업비밀, 그러니까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아무나 다 알면 안 되고 누군가 특정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비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경제성.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아요.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라든가 접근 방법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요건을 다 갖추어 있을 때만 비로소 영업 비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까다로운 건데요. 그런데 인정받은 사례가 또 있기는 있습니다. 2011년에 남원 추어탕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남원에서 추어탕을 제조하는 되게 오래된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A 회사한테 이 영업 비밀을 전수해주면서 약정을 합니다. 제3자, 그러니까 우리 둘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거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거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비밀성을 딱 보장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어떻게 영업 비밀을 관리를 했냐면 비법을 지키기 위해서 소스 배합실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공장 직원들은 이 조리법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쓰게 시켰습니다. 철저히 했네요. 굉장히 철저히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식재료를 납품하던 B씨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B씨라는 사람이 이 회사에 다니면서 이 내용을 알고 있던 레시피를 알고 있던 직원을 꿰어냅니다. 이거 해가지고 우리 사업하자. 우와. 그래서 재료 배합 기술, 방법, 음식 순서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추어탕을 만들어낸 거예요. 가맹점에 판매해서 얻은 이익이요. 자그마치 1억 2천만 원. 한 달에 1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회사가 즉각 소송에 나서게 됩니다. 아, 회사 나름대로는 영업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건데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은요 비밀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아. 추어탕 재료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다. 하지만 그 배합 비율이나 조리법, 순서 이런 것들이 달라서 다 똑같은 맛을 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추어탕 공장이 이걸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봐서 영업 비밀의 3대 요건을 다 충족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부정경제방지법에 따라서 이 비밀을 몰래 훔친 직원한테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레시피를 지키기 위해서 레시피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사연 속의 주인공은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 안타깝게도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영업 비밀의 3대 요건을 지키면서 비밀로 관리했다고 입증할 만한 여지가 좀 부족할 걸로 보입니다.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객관적인 노력을 더 기울였다. 뭐 출입 통제 구역을 설정하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정황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아까 그 수림님께서 수림 언니가 네. 주방 보조를 하면서 음식 그 만드는데 약간 관여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비밀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살짝살짝 알려주고 뭐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그냥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뭐 조리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다르거나 배합 방식이 조금 다르다거나 하면은 이게 또 동일한 레시피로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진짜 완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비밀로 인정받기는 좀 까다로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연의 경우에는 직원이 가까운 곳에 동일한 업종의 그 가게를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내 레시피로 감히 내 가게 근처에 가게를 차려! 이러면 이걸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 의뢰인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 하면 그 내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이 뭐 몇 미터 밖에서 뭐 비슷한 가게 차리고 그래. 이러면 굉장히 분노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약서를 잘 봐야 돼요. 거기에 경업 금지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경업 금지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 비밀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 우리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일하다 보면 이거 알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 정보 유출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 업종을 창업하지 못하도록 아예 계약서에 의무로 명시를 해놓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주로 뭐 평사원이라든가 아르바이트생한테 이런 것들 의무 조항을 체결하는 경우는 드물고 네. 관리직이나 기술직이나 영업 비밀을 정면으로 다루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과 이런 경업금지 의무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입사할 때라든가 아니면 영업 비밀 관련한 혜택을 받을 때도 이런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근무 중일 때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 주로 뭐 퇴직하고 나서 몇 년, 이직하고 나서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을 설정을 하면서 경업금지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많고요. 만약에 이걸 위반하는 경우에는 뭐 다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영업비밀 유출 혐의라든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상 고소까지도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우리 뭐 200m 거리에서 탕후루 가게 똑같이 차렸어요. 그래서 내 매출이 이만큼 떨어졌어요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야, 이거 그 주방에서 근무할 분들을 뽑을 때는 이런 계약서 꼼꼼하게 잘 써야 그래야겠어요. 되겠네요. 네, 맞아. 근데 어차피 소상공인들 그냥 한 주방에서 이렇게 옴당옴당 모여서 일할 때 보면 그게 유출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그 계약서 확실하게 써야 되겠네. 내가 애써 개발한 거 다 흘려버리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